자, 제4편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공판 절차를 배우는데 공판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는 아마 뭐 한 3주 우리가 남았는데 3주 정도 아니면 2주 정도에 뭐 끝마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오늘 이제 공판 절차를 길게 보면은 공판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원투로 나눠놨는데 공판 절차 원에서는 공판의 기초, 그다음에 공판 관련돼 가지고 뭐 공판의 기초하고 그다음에 공판의 준비, 그다음에 이제 공판 기일의 절차 요 정도로 판단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음 주 시간에는 이제 증거 조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한다. 그러면 공소 제기 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증거 개시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증거 개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보통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서는 증거 개시를 통해서 검사가 어떤 것들을 주장하려고 그러는지 어떤 무기들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판 준비 절차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공판 준비 절차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광의의 공판 준비 절차가 있고 협의의 공판 준비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일을 열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공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뭐 의견서를 받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전반적으로 다 공판 준비 절차라 하고 그 중에서 기일을 열어서 하는 절차를 우리가 공판 기일 절차, 공판 준비 기일 절차 그래가지고 그걸 협의의 공판 준비 절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공판 준비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제1회 공판기를 지정을 해가지고 첫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재판이 열리면 이 순서대로 합니다. 모두 절차, 사실심리 절차, 변론 절차, 선고 절차. 요 절차로 이제 진행하게 되고 이 모두 절차에서는 무조건 진술거부권을 먼저 고지하죠.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두 진술을 하는데 모두 진술에서는 검사의 모두 진술 후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수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된 모두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쟁점 및 증거관계 등을 정리하는데 만약에 피고인이 여기서 공수사실 인정 여부에서 공수사실 다 인정해버린다. 만약에 공수사실을 인정했다. 인정해버리면은 이때는 뭐다? 이때는 우리가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한다. 이거 좀 이따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모두 절차가 끝나면 이제 사실심리 절차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심리 절차는 당사자의 증거 신청, 증거 결정하고 증거 조사, 피고인 신문인데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사실심리 절차에서는 증거 조사를 한 다음에 피고인 신문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두면 됩니다. 과거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한 다음에 증거 조사를 나중에 했어요. 근데 이제 2004년도가 개정되면서 증거 조사를 먼저 하고 피고인 신문으로 바뀌었다 순서가. 그다음에 이제 변론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최종 변론으로 검사의 의견 인술, 즉 구형이라고 하는 검사의 의견 인술이 있고, 그다음에 변호인의 의견 인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라고 하는 순서로 하게 되고, 선고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재판장이 주문을 읽고 이유를 낭독해주는 그런 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공판 절차의 흐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크게 보면 공판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우는가 보면 오늘 배우는 건 이제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 뭐 공판 중심주의가 뭐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제 공판정의 구성은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배우고, 그다음에 공판 준비 절차, 그다음에 이제 공판 기일의 절차, 요 것들을 주로 배우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이 증거조사하고 이제 간이 공판 절차, 국민참여재판에 관련된 것들을 배우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판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 대법원은 공판 중심주의를 주장하고 있고 확립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판 절차와 관련돼 광의의 공판 절차와 협의의 공판 절차로 나누기도 하는데 광의의 공판 절차는 자, 공소 제기돼 가지고 이 시점부터 쭉 진행해 가지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판결이 되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절차를 모두 다 우리가 광의의 공판 절차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공소 제기에서 확정한 사이에 중간중간에 재판이 열릴 거 아니에요. 이 재판이 열리는 날, 실제 공판이 진행된 날, 요 날들을 뭐라 그러냐? 요 날들을 우리가 협의의 공판 절차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 기일에서 열리는 절차, 요것들은 협의의 공판 절차, 공소 제기 후에 확정까지의 모든 절차는 광의의 공판 절차로 뭐 구별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럼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대법원이 지금 뭐 확립해 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 건 형사 사건에 대한 유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한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거는 뭐 서류라든가 법정 밖에서 미리 정리해서 들어오지 말고 법정에서 모든 것을 심리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가 공판 중심주의라고 그래요. 이 공판 중심주의를 확립시키고 있는 뭐 원칙들로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이런 것들 우리가 공판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공판 중심주의를 갖다가 지금 우리는 확립해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공판 중심주의는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한다는 원칙으로 자,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이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 즉 최량 증거의 법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본 증거가 안 된다. 그럼 최량 증거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를 주요 원리로 삼고 있다. 원본 증거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대체물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다? 원본과 가장 가까운 우리가 최량 증거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최량 증거 법칙에 의해서 원본과 가장 유사한 같은 가치가 있는 증거들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판 중심주의의 원칙과 예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공개주의가 나오는데 자, 공개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 헌법상의 권리이기도 하죠. 기본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형사 피고인은 항상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 이 공개주의의 내용은 일반인에게 법원의 재판 방청을 허용하는 원칙을 말해요. 자, 근데 공판만 공개하는 것이 이 수사는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가.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수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주의는 공판에 대해서 일반인한테 방청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럼 일반인이 그렇게 방청을 허용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법원의 재판을 국민이 감시한다는 어떤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이 공개주의의 기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일반인이라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재판 방청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재판 방청하고 싶다 그래 무조건 보장해줘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규모에 비해 방청인이 많은 경우 그럴 때는 제한할 수도 있어요. 또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 특정인의 방청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퇴장은 공개주의 위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한테 공개를 하되 뭐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심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에 적용되기 때문에 위반하면 항소심에서는 절대적 항소 이유, 그다음에 상고심에서는 상고 이유가 된다. 이건 나중에 이제 항소심하고 상고심 배우게 되면 뭐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주의는 이렇게 일반인한테 재판을 갖다 공개하는 원칙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아까 봤듯이 약간 예외가 있는데 예외 보면은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야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개별적인 사람의 입정 금지 퇴정뿐만 아니라 재판의 심리 자체를 갖다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는 뭐냐? 국가 안전 보장, 그 안녕 질서 방해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 이런 경우에는 뭐다? 심리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판결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판결 선고는 반드시 공개해야 돼요. 심리만 비공개하는 거고 판결 자체는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처럼 공개 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공개 금지의 증인심을 하면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TV에 공개하는 매스컴에 공개하는 것도 뭐 공개주의의 한 내용이냐 공개주의라 해가지고 언론 매스미디어의 어떤 그 중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중계 촬영은 중계 등 신청서 제출하고 피고인이 동의받아가지고 피고인이 동의하면 그때 재판장이 허가하는데 중요한 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피고인의 동의 불문하고 그냥 재판장이 가끔 허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스컴의 공개는 공개주의의 원칙에 공개주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구두 변론주의가 있는데 이거는 구두주의와 변론주의의 뭐 결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법원이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뭐 말에 의한 공격과 방어를 기초로 심리 재판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에 의한 공격 방어를 기초로 심리 재판해야 된다는 원칙을 구두 변론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두주의는 구술로 제공한 소송 자료, 구술로 제공한 소송 자료에 근거해서 재판을 한다. 근데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한계가 있잖아, 항상요. 그러므로 구두주의가 원칙이지만 서면주의로 보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는 공판 조서를 작성해가지고 서면주의로 보충한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절차 형성행위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경우는 서면주의가 오히려 원칙이다. 응? 소송행위의 정확성을 서면에 담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절차 형성행위 같은 경우는 서면주의가 원칙이다. 자,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변론,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것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는 원칙을 우리가 변론주의라고 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건 우리나라는 처분권은 당사자의 처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변론주의의 핵심은 당사자의 처분권을 인정하는 처분권주의인데 우리는 처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100% 당사자주의라고는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당사자의 처분권은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이제 직접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법원이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 그러니까 공판 중심주의의 핵심이죠.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다는 원칙이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직접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직접주의에 의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 법관한테는 정확한 심증 형성을 통해 가지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고, 근데 피고인한테는 반대 신문의 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기능들을 한다. 그러니까 직접주의의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 법관한테는 이런 기능, 피고인한테는 이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직접주의도 여기 보면 형식적 직접주의와 실질적 직접주의가 있는데, 형식적 직접주의는 심증 형성의 주체, 그 법원에서 공판 기일에 공판정에서 해야 된다. 형식적으로는 법원에서 공판 기일날 공판정에서 법원 앞에서, 그러니까 재판관 앞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실질적 직접주의는 원본 증거가 제출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뭐 최량 증거 법칙의 예외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접주의와 관련돼 가지고 또 하나 나온 것이 집중심리주의입니다. 자, 법원이 공판기일에 하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공판기일이 하루에 안 끝난다. 기일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연일 계속적으로 심리해야 된다는 원칙. 이걸 우리가 집중심리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집중심리주의 하는 데 가지고 267조의 2 법조문이 있으니까 법조문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중해야 되고 매일 계속 개정해야 되고 심리는 집중해야 되고 매일 계속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일괄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매일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 어떡하냐. 그런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에 공판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다. 이런 것이 집중심리주의와 관련된 뭐 훈시 규정 정도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그 267조의 이 법조문 정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송 지휘권과 법정 경찰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법정 경찰권도 큰 의미에서 소송 지휘권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다른 입장으로 구별해서 설명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보면 이 소송 지휘권 안에 법정 경찰권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먼저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자, 이 소송 지휘권이라는 건 뭐냐? 소송이 적정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공정한 입장에서 통제하는 수서법원, 공소가 제기된 수서법원의 활동입니다. 자, 이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통제하는 수서법원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권한이에요. 그러므로 법률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야, 소송 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거가 어딨냐? 근거? 따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법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다는 근거 규정은 어디 있어요? 그건 검찰청법에 있어요. 검찰청법, 헌법에서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헌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다는 규정은 법률에서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갖다가 근거 짓는 근거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의 소송 지휘권 이런 거 근거 규정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는 거. 이건 사법권 자체에 내재하는 본질적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소송 지휘권은 여기 보면 법원의 활동이라 했어요. 법원의 통제 활동이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 지휘권이 원칙입니다. 자, 근데 법원의 소송 지휘권을 공판 기일날 집행하는 건 누구예요? 재판장이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 지휘권은 구체적으로 재판장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법원의 소송지휘권과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관계들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보면 여기 소송지휘권은 법원의 권한이다. 즉 수서법원의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주고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 증거 조사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뭐 변론의 분리 병합 및 재개, 공판 절차 정지, 공소장 변경의 요구와 허가, 뭐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이런 건 다 법원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결국 공판 기일 자체, 공판 기일에선 누가 이걸 소송 지휘를 하느냐? 소송 지휘는 재판장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권한으로서의 그 소송 지휘권 법원의 권한이지만 공판 기일에 관한 소송 지휘는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판 기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그다음에 피고인을 인정신문하는 거, 증인신문의 순서 변경하는 거,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성명권 행사 이런 것들도 다 재판장이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불필요한 변론을 과연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이라는 이름하에 행사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성명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관련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법조문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로 문제되는 게 재판장이 소송 지휘를 한다면서 변론을 제한하는데 가능하냐? 가능한 거예요. 성명권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변론에 제한 그래가지고 소송 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되거나 또는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경우, 그런 경우는 소송 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진술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명권 행사도 가능하다. 재판장뿐만 아니라 합의 부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 소송지휘권에 관련돼 가지고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중에는 이 변론의 제한이라든가 성명권의 행사도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 재판장의 소송지휘는 어떻게 하냐? 재판장이 명령의 형식으로 해요. 그러나 법원의 소송지휘는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은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다음에 법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요. 왜냐면 원래 소송지휘권이 법원의 권한이므로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았으므로 법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소송지휘권은 철회 또는 변경 가능하고 소송지휘권은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통제 권한이기 때문에 소송 관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소송에 관계하는 뭐 검사, 피고인, 변호인뿐만 아니라 방청객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한테 다 적용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송지휘권에서 불복 가능하냐?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대해서는 재판장은 명령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재판장의 소송지휘, 명령으로 하는 이 소송지휘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의 하나요. 법령 위반의 하나요.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법원의 소송지휘에 대해서는 뭐다? 이건 결정으로 하는 것 때문에 법원의 소송지휘권, 이거는 결정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의 신청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이 결정은 결국 뭐예요? 이 결정은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련된 결정이므로 이건 불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복 방법으로 재판장의 소송 지휘, 명령에 대한 소송 지휘는 법령 위반의 하나의 이의 신청 가능하지만 이 법원의 소송 지휘권 행사는 결정에 관한 것이므로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다. 그러므로 불복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송지휘권의 일종인 법정경찰권이 있는데 이거 보면은 그 넓은 의미로는 소송지휘권에 속해요. 근데 이거는 사건의 심리나 소송의 실질과는 무관하다. 어떤 사건의 심리하거나 소송의 실질과는 무관해서 소송지휘와 구별해서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소송지휘권에 포함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고, 자, 이 법정경찰권 관련돼 가지고는 이건 주체는 누구냐? 재판장이에요. 법원이 아니라 질서 유지의 주체는 재판장이다. 법관. 합의부분 같은 경우는 재판장 자체가 법정경찰권의 주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법정경찰권의 내용으로는 사전 예방과 사후 배제, 그다음에 이제 제재 조치가 있는데, 사전 예방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법정 질서에 존엄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 금지, 아니면 퇴정을 명하는 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가능하다. 재판장이. 그러니까 어떤 법정 질서를 해야 할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사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법정 질서와 존엄을 해야 하는 행위가 있었다. 그럴 때는 법정 모욕죄의 형벌로 처벌할 수도 있고, 그 밖에 형벌, 구두 경고, 주의 촉구, 발언 금지 명령, 퇴정 명령 같은 것들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후 배제와 관련돼 가지고 사후 배제 관련돼 가지고 어떤 법정의 질서를 해야 하는, 존엄을 해야 하는 그런 그런 행위가 있었을 때 법원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제재 조치는 법원의 권한이에요.
법원이 결정의 형식으로 하는 법원의 권한이다. 여기 보면 재판장이 한 명령 금지 규정 위반 행위, 폭언, 소란 등으로 심리 방해한 자, 법원의 위신을 현재 훼손한 자. 자, 이렇게 법정 질서를 해한 이런 사람들에서 어떡하냐? 20일 이내 감치를 하거나 아니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아니면 병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제재 조치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감치인데, 이 감치와 관련돼 가지고는 감치를 위해 즉시 행위자를 구속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구속한 때부터 24시간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석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치 20일 이내에 감치한다 그래가지고 제재 조치해가지고 재판장이 바로 감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감치를 하기 위해서 행위자를 구속하고 그다음에 감치하는 재판을 따로 진행해가지고 그 이 재판을 통해서 뭐 며칠에 감치에 처한다라고 판단해야 되고 24시간 내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석방한다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올 초인가요? 올 초에 뭐 정경심 교수 사건 관련돼 가지고 법관이 뭐 재판 뭐 이렇게 했는데 판결을 했는데 뭐 방청객이 뭐 같은 재판이다 뭐 재판장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어요. 뭐 18놈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재판장이 어떻게 했냐? 재판장이 바로 구속했습니다. 그 사람. 바로 현장에서 방청객이 그렇게 욕을 하니까 현장에서 바로 구속을 했어요. 구속하고 이 사람이 반성한다니까 그날 저녁에 석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감치 재판까지는 안 가고 감치를 위한 구속까지 해놓은 다음에 근데 재판까지 안 하고 그냥 석방을 해줬다. 보통 방청객들은 자기가 감치될 수 있다, 구속될 수 있다 생각 안 하는데 구속 딱 해버리니까 겁먹고 아이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재 조치에 관련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 감치 재판, 만약 재판하면 감치 재판에 대해서는 뭐요? 이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나 특별 항고가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법정 경찰권에 관련돼 가지고 뭐 내용을 봤고, 그다음에 이제 법정 경찰권의 범위를 보면 심리 방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범위는 어디요? 개정에서 폐정까지입니다. 자, 그것도 그와 인접한 전후 시간 포함한다. 그다음에 장소는 법정 내에서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뭐 필요시 법정 외에서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법정 내에서 한다. 대상자는 공판 진행과 관계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좀 전에 얘기했던 방청객한테도 법정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 지휘권과 법정 경찰권을 마치고 이건 공판정의 구성은 뭐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교과서에 설명이 돼 있는데 근데 뭐 그림으로 그냥 그려놨습니다 여기. 공판정은 공판을 행하는 법정을 말한다. 공판을 행하는 법정이 공판정이라 하고 법원에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다음에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 구속은 불가해요. 피고인의 신체 구속 불가하기 때문에 보통 피고인이 호송줄이나 수갑을 차고 법정에 도착하더라도 재판장 내에서 법정 내에서는 그런 것들 다 풀고 한다. 단 폭력 행사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신체 구속 명령 가능한데 실제로는 거의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냥 풀어준다. 근데 과거에 이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현재는 재판부가 있고 재판부 왼쪽에 검사, 그다음에 이쪽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같이 앉아요. 자, 얘네 둘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앉는 것이 현재 공판정의 구성이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전두환이나 노태우 그 재판할 때 보면은 피고인들이 어디 앉았어요? 재판부 밑에 앉았죠, 여기요. 피고인들이 여기에 쭉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만 이쪽에 앉고 검사는 이쪽에 앉았어요. 자, 근데 이제 얘네들이 당사자인데 왜 검사는 위에 앉고 피고인은 이렇게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이쪽으로 앉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문제 제기돼가지고 현재는 이렇게 서로 당사자가 대등적 위치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뭐 앉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판의 기초와 관련된 내용들을 마치고 제2절 공판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판 준비와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는 것처럼 자, 공판 기일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해 수서법원이 공소 제기된 수서법원이 행하는 일련의 절차, 모든 절차, 공판을 진행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말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판 준비라고 하는 거는 제1회 공판 기일 또 2회 공판 기일 이걸 불문해요. 보통 우리가 1회 공판 기일 전 이 앞부분에서 공판 준비라는 게 굉장히 많죠. 대부분의 공판 준비라는 게 이 앞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2회 공판 기일, 여기 또 3회 공판 기일도 있을 수 있어요. 3회 공판 기일도 있고
뭐 어떤 재판은 지금 뭐 50몇 차까지 가고 있죠. 쭉 진행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3회 공판기일이나 4회 공판기일을 위해서 여기서 뭔가 공판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다 공판 준비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판 준비라고 하는 건 제1회 공판기일 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공판기일 사이에 하는 것도 다 공판 준비에 해당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종류를 보면 광의의 공판 준비. 이 광의의 공판 준비는 공판 기일 전에 공판을 준비하는 일련의 모든 절차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 공판 기일 전에 공판을 준비하는 일련의 모든 절차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 여기 관련된 절차가 있다. 그럼 이런 절차들을 다 말한다.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협의의 공판 준비라고 하는 건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이 공판 준비하는 과정 중에 사건이 복잡해. 사건이 복잡하면 사건의 쟁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뭐 서로 서면을 주고받는데 서면 주고받는 거 이외에 따로 공판기일을 열어가지고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걸 열어가지고 이 법정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판 준비 기일을 여는 절차, 이걸 공판 준비 절차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일을 열어서 하는 절차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협의의 공판 준비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판 준비와 관련돼 가지고 그냥 큰 의미에서 광의의 공판 준비 아니면 그냥 공판 준비라고 공판 준비 기일 절차는 이 공판 준비 절차라는 266조의 5라고 하는 요 조항에서 공판 기일을 열어가지고 준비 기일을 열어서 하는 절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판 준비는 공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실체 심리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단지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것뿐이지 실체 심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판 준비에서는.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공판 준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공판 절차의 진행도를 보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합니다. 자, 그러면 검사가 공소 제기할 때 공소장하고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갖다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공소장 부본을 송달을 해요. 자, 이 이제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이건 이제 공판 기일 5일 전까지 5일 전까지 관련돼 가지고 공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자, 그럼 공소장 송달 받은 피고인은 어떻게 해요? 피고인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해요. 나는 그 사실을 다 인정한다. 아니면 다 부정한다. 일부 인정하고 일부 부정한다. 자, 근데 이 의견서 제출은 필수 사항이 아니라 임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의견서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가지고 하더라도 나중에 여기서 보면 피고인 모두 진술해서 검사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 이제 모두 진술하는데 이때 이제 확정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갖다 확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서 제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때 유죄를 인정했다가 이때 난 유죄가 아니라 무죄다라고 해도 되고 이때 무죄를 주장하다가 이때 와서 유죄를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 진술에서 피고인이 하는 내용 요 내용이 이제 확정적인 내용이 된다. 자, 그럼 이제 공판 재판부는 의견서를 받고 나서 사건을 갖다 검토할 거 아니에요. 사건을 보고 검토해가지고 이 별 어렵지 않은 사건이다. 그럼 바로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해서 이렇게 여기 보는 것처럼 모두 절차, 그다음에 사실심리 절차,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 신문, 증거조사하고 피고인 신문이라고 사실 절차, 그러니까 이게 모두 절차고 요 부분이 뭐다? 요 부분이 기본적으로 사실심리 절차. 그다음에 이제 변론 절차 밟고 그다음에 변론 종결하고 판결을 한다. 판결을 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자, 근데 이제 의견서를 검토했더니 사건이 복잡해요. 자, 사건이 복잡하면 복잡한 거에 대해서 서로 쟁점 정리하기 위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제 검사한테 의견서, 증거관계 서류라든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호사한테 제출하라 그래요. 근데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이 공판 준비 절차라고 하는 공판 준비 기일을 따로 연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아까 말한 협의의 공판 준비 절차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 준비 절차 회부 명령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기일을 열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공판 준비 절차가 종료되면 어떡하냐? 종료되면 제1회 공판 기일을 잡아 가지고 지정해 가지고 이제 공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근데 관련돼 가지고 이 공판 준비 절차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임의 절차예요. 사건이 복잡하면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임의 절차인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하루에 끝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판 준비 절차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이 공판 준비 절차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가지고 모든 증거 관계 서류들 정리를 끝나고 그다음에 공판 기일 자체에서는 간단하게 하루에 이 모든 것들을 끝나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요 공판 준비 절차가 임의 절차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필수 절차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판 절차 진행 관련돼 가지고 오늘 배우는 부분은 여기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법 전문과 비교해 가면서 배우는 것이 오늘 내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먼저 공판 준비의 내용으로 공소장 2번 송달한다. 그다음에 피고인의 의견서 제출받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적 변론 사건인 같은 경우는 국선 변호인 등을 선정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판기일 몇 월 며칠날 지정해가지고 피고인 나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판기일 전에 증거 조사할 게 있으면 공판기일 전에도 증거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공판 준비의 기본 내용이에요. 자, 먼저 공소장 2번 송달. 법원은 공소 제기 시 지체 없이 2번을 피고인 측에 송달해야 돼요. 언제까지? 1회 공판 기일 전 5일까지. 자, 만약 송달이 없거나 늦으면 어떡합니까? 자, 피고인 측은 심리 개시에 대해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은 언제 하느냐? 모두 진술 단계에서, 모두 절차에서 피고인이 모두 진술 절차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검사의 모두 진술이 있고 이제 피고인 측의 모두 진술이 있는데 그때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법원은 공소장 부분을 재송달하거나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5일 전에 5일 전까지 도착을 했는데 3일 전에 도착을 했다. 그 3일 후에 공판장에 나가서 모든 진술을 당겨서 이의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떡하냐?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이때까지의 하자,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의 공판 준비와 관련된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이 모두 진술 단계에서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은 다 치유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소장 2번 송달 받으면은 피고인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돼요. 피고인 측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공소 사실의 인정 여부, 공판 준비 절차에 대한 의견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법원은 의견서 수령 시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자, 피고인의 진술 거부는 어떻게 하냐? 의견서 제출은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판 기일에서 의견서와 다른 의견, 이 공판 기일에서 의견서는 이 의견서와 다른 의견 제시해도 공판 기일에서 다른 의견 제시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서에다가는 열받으니까 난 무죄예요 막 그랬다가 당일 나가서 사실은 다 모든 걸 인정합니다. 이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 인정하면은 이제 간이공판 절차로 가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피고인 측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고 제출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실무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의견서를 법원에 보낼 때 공소장 2번 보내면서 의견서를 같이 보내요. 의견서를 같이 보낸다는 게 뭐냐면 의견서 양식을 법원에서 보내줍니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피고인한테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예. 아니면 부정하면 부정한다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인정한다면은 그러면 뭐 양형 관계에서 뭐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 관계에 유리한 사유들을 뭐 제출하시겠습니까? 거기 어떤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부정하면 뭘 부정하는 건지 전면 부정하냐 일부 부정해가지고 의견서 양식을 딱 보내줍니다. 그럼 피고인 측은 거기다가 뭐 의견서 제출 양식에 표시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작성해서 보내면 돼요. 자, 문제는 이제 만약에 의견서 제출할 때 피고인 측에서 국민참여 재판을 갖다가 원하면 어떡하냐. 자, 이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면 7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자, 여기 7일 이내 공소사실 인정, 그러니까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면 7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해야 돼요. 자, 이게 법률의 규정이에요. 나중에 이제 국민참여 재판 배우면 되는데 법률의 규정인데 자, 이거는 뭐다? 이거는 훈시 규정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7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훈시 규정이다.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판례가 이제 이거는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실제는 언제까지 되냐? 법에는 7일 이내 하라고 돼 있지만은 국민참여재판의 어떤 그런 그 의의를 살리려면은 실제로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출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제 사례가 문제된 사례가 있었는데 7일 이내 국민참여재판 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 안 했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공판기일 전에 나 국민참여재판으로 할래요 라고 했더니만 검사는 안 된다 그랬는데 대법원은 뭘 했냐.
국민참여재판을 인정하고 있는 이 제도의 취지상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 판례는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 나올 때 한번 보도록 하고, 의견서 제출 관련되어 7일 이내는 반드시 절대적 기간은 아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만약에 필요적 변론 사건이다. 그러면 필요적 변론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시 재판장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다는 취지 또는 선정 청구 가능을 서면 고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국선 필요적 변론 사건 같은 경우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다. 뭐 국선 변호인 선정 사건이 여기 있죠. 불충분한 방어력, 그다음에 중대성, 그다음에 무자력 시 청구했으면 선정한다. 그리고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는 우리가 앞부분에 봤던 거고, 국선 변호인 선정해준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공소장 2번 송달하고 피고인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제 재판장은 어떠냐? 공판 기일을 지정해요. 기일을 지정하는데 재판장이 하는 거죠. 한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재판장이 몇 월 며칠 날 공판 지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판 관련돼 가지고 어 오늘이 며칠이죠? 21일. 11월 뭐 김대호는 2022년 11월 21일 재판에 뭐 출석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일 지정해가지고 통지서가 날라오면 신청을 하는 건 나 그냥 수업 있어서 못 하는데요. 그럼 이제 바꿔주거나 아니면 법원이 뭐 관련된 얘기 듣고 직권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그때 변경도 가능하다. 자,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 대리인을 소환해야 되고, 자, 피고인을 소환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는 거고, 공판기는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는 통지해줘야 돼요. 자, 아까 봤지만 제1회 공판기는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 피고인이 동의하면 뭐 유예기간 안 둘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관련돼 가지고 피고인한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요 판례를 보면은, 자, 형사사건 피고인을 소환합니다.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소환장을 송달해야 돼요. 반드시. 자, 소환장을 송달해야 되는데 요 빨간 것으로 쓴 것이 소환장을 송달하지 않고 예외적 방법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 자, 소환장을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소환함에 있어서는 이게 원칙이다. 자,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이건 예외다. 이렇게 서면을 제출한 경우,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 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 자, 그다음에 이제 구금된 피고인에 대해 교도관을 통하여 소환 통지를 한 때. 자,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공판기를 통지한 때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원칙은 송달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환장 송달이 중요한 형식적 절차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소환은 형사성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소환장의 송달, 이게 원칙,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하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기일의 고지 또는 통지 등은 적법한 피고인의 소환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원칙과 예외 이외에는 피고인 소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 피고인이 여기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했어요.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과 통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갑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그다음에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알고 검사가 어떻게 했냐? 피고인의 주소를 갑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 보정서를 원심에 제출했어요. 자, 그럼 원심에는 지금 갑 변호사의 사무실이 피고인의 주소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갑 변호사가 어떻게 했냐? 사임하고 새로이 을 변호사가, 여기 뭐요? 을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된 사안입니다. 자, 근데 이제 검사가 어떻게 했냐?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검사가 피고인 주소를 보정한 갑 변호사의 사무소는 피고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 장소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송달 영수인 제도가 있죠. 형사법 60조에 송달 영수인과 연명하여 서면을 신고한 송달 영수인 주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현재 을 변호사가 선임돼 가지고 있는데 이 갑 변호사 사무소로 송달한 거, 달리 그곳이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송달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게 왜 이래? 이게 뭐 이렇게 갑자기 쭉 넘어가죠? 어디까지 넘어간 거야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요 판례가 있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소환 관련돼 가지고 소환장을 송달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공판 기일 전 증거 조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증거 조사는 보통 공판 기일 날 해야 되는데 공판 기일 전에도 뭐 증거 조사할 수 있느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공무소 등의 조회, 즉 직권 신청에 의해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조문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증거 조사도 가능하다. 신청에 의해 공판 준비에 필요한 경우 공판 기일 전에 피고인 등은 증인신문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검증, 감정, 번역, 명령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조사 가능하다. 그다음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 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 가능해요. 자, 여기 관련돼 가지고 공판 기일 전이라고 하는 거는 공소 제기 후 공판 기일 전이죠. 근데 그 관련돼가 잘 판단할 게 이 공판 기일 전은 뭐냐? 이런 제1의 공판 기일과 제2의 공판 기일 사이에 그때만 가능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서 공무소 등에 조회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이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요구한 공무소가 검찰청인데 검찰청이 안 보내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관련돼 가지고 뒤에 판례가 나오는 겁니다. 이 판례 보면은 자 형사법 272조 1항 뭐 소송규칙 132조의 4 제2항 3항 규정과 같이 법원이 송부 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변호인 등이 열람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 실질적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자꾸 잠시만요. 이게 왜 그러지? 자, 다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서류의 열람 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만약에 이제 관계 공무소에다가 뭐 서류를 제출하거나 열람하게 하라 했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는데 열람이나 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이거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 것처럼 검찰청에 어떤 피고인에 대해서 과거에 불기소 처분 기록을 갖다가 불기소 처분 기록에 포함된 불기소 결정서를 갖다가 열람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검찰청에서 그걸 안 한 겁니다. 자, 그거 관련돼 가지고 법원이 형사법 272조 1항에 의하여 송부 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증거. 자, 그런 중요한 증거에 해당함에도 검찰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 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 요구를 거절한 거.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뭐 거절하는 것. 그거는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서류의 송부 요구를 한 법원으로서도 해당 서류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혀봐야 된다. 가능한 범위에서 밝혀보아 서류가 제출되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 불기소 처분 결정서를 제출하라 했지만 제출 안 해. 그러면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무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공판기일련 증거 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검찰청에 불기소 처분서를 제출하라 했는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된 법원의 조치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례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증거 게시가 나오는데 공판 준비와 관련돼 가지고 증거 게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제가 아까 공소 제기되면 증거 게시를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자, 이 증거 게시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검사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즉 대물적 강제처분과 대인적 강제처분 권한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많은 증거들을 확보했어요. 즉 피고인을 공격할 강력한 무기를 확보했는데
이 피고인 측에서는 검사만큼 무기대 등의 원칙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야, 검사 너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증거 목록하고 증거 내용 좀 보여줘. 네가 어떤 거 가지고 공격할지 알아야지 우리도 방어 준비를 할 거 아니야. 라 해가지고 인정하는 게, 피고인 측한테 인정하는 게 원래 증거 개시입니다. 뭐 영어로는 디스커버리라 그러는데, 이 증거 개시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검사 또는 피고인이,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검사한테도 인정하는데,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열람 등사하도록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증거 개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원래는 뭐다? 원래는 피고인이나 변호인한테만 인정하는 게 맞아요. 얘한테는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검사한테도 뭐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인정해 준다 그래가지고 검사한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피고인이나 변호인한테는 증거 개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여기는 이제 제한적으로, 검사한테는 뭐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 제기 후, 기소 후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근데요 열람 등사 청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해 열람 등사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의 권리는 전면적이고, 그다음에 검사의 건은 제한적이다. 자, 그럼 이제 수사기관의 서류나 물건의 종류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 자, 공소 제기 전, 공소 제기 전에 수사 중인 서류나 물건, 이거는 피고인 측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수사의 미령성 때문에, 수사의 미령성으로 피고인 측에서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소 제기 후에, 공소 제기됐다. 그러면 법원에 증거 제출하기 전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이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증거 개시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법원이 공소 제기 후에 검사가 이제 법원에다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 증거가 제출된 후에는 어떡하냐? 증거 제출 후에는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 형사정법 35조에 그런 것들을 열람 등사할 수 있게끔 뭐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개시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뭐냐? 공소 제기 후 법원이 공소 제기 후 검사가 법원에다가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 검사가 가지고 있는 서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거 개시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증거 개시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법조문이 쭉 있는데, 이건 266조의 3에 의해서 이제 인정되는 겁니다. 먼저 증거 개시와 관련돼 가지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요. 즉 공소 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 복사. 이것은 이제 피고인 측의 증거 개시인데, 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 자, 이 목록과 공소 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피고인한테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어떠냐?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은 열람과 등사까지 할 수 있다. 자, 그럼 검사한테 신청한 서류들이 뭐냐? 바로 이런 거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근데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 등을 기재한 서류, 뭐 참고인 진술조서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1호 또는 이후의 서면 또는 서류 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대상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향한 법률상 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거 개시를 통해서 피고인 측에서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는 것처럼, 근데 검사는 이렇게 피고인 측에서 증거 개시를 신청하면은 검사는 어떻게 해요? 검사는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 증인 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구체적 어, 이런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 이때는 그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고인 측의 증거 개시에 대해서 검사는 뭐 특정한 사유를 들어가지고 제한할 수 있는데, 거부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어떡하냐? 그럴 경우에 피고인 측에서는 어떻게 해요? 피고인 측은 어 이렇게 서면으로 이렇게 거부하거나 아니면 뭐 통지를 했는데 통지하지 않을 때, 이때는
266조의 4 제1항의 신청, 즉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법원에 증거 개시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증거 개시를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검사는 이런 증거 개시에 대해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서류 등의 내용은 안 보여주는데 목록은 뭐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등의 내용을 안 보여줘도 최소한 검사는 어떻게 되냐? 검사는 목록은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항의 서류 등은 도면, 사진,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그다음에 이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 거친다. 이것이 피고인 측의 검사에 대한 증거 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측의 증거 개시 신청하면 검사는 특정한 사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 있지만 그 특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피고인 측은 법원에다가 증거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검사에 대한 피고인 측의 증거 개시 개별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자, 신청 주체는 뭐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에요. 근데 피고인에게 변호인만 있는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어떠냐? 피고인은 열람만 가능하다. 자, 열람 등사의 내상은 사건 목록과 그다음에 서류 등 모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면적 개시라고 그래요. 자, 열람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검사는 이런 사유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검사가 거부하는 게 어떠냐? 피고인 측은 법원에다가 증거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돼 가지고 법원의 열람 등사 결정에 관련돼 법원이 이제 그렇게 판단한 경우에, 그러게 이제 검사가 거부한 경우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법원은 피고 또는 변호인은 쭉 뭐 법원에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 법원은 1항의 신청이 있는 때는 뭐 쭉 봐 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허용하는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법원은 피고인 측의 증거 개시 신청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증거 개시를 허용하는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돼요. 자, 중요한 게 뭐냐? 그리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행관이 심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거죠. 5강. 검사는 이런 법원 2항에 이런 허용을 명할 수 있는데, 이 허용 명령에 대해서, 자,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자,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검사 입장에서는 피고인 측에서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증거 게시해라. 근데 뭐 일부는 증거 게시해주면서 보여주면서 일부는 안 보여줘. 그러면 안 보여준 서류에 대해서 검사는 어떡하냐? 그때는 법원이 보여주라고 했는데도 안 보여준다. 그럼 검사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문제된 게 뭐냐? 그럼 검사는 증거 신청 안 하고 그걸로 끝나면 되느냐? 이거는 검사가 증거 신청을 안 함으로써 그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보는 것처럼 관련돼 가지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 항고 또는 일반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만약에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검사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해당 증인 및 서류에 대해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 근데 이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건 그냥 법조문에 있는 내용일 뿐이에요.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 과거의 검사들은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며 법원의 열람 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검사의 입장이었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법원의 열람 등사 결정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어떡하냐? 이때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 행위는 피고인의 열람 등사권을 침해하고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추가했는데, 제가 따라서 해당 피고인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검사의 저희 이행 거부 처분에 대해서 피고인은 어떻게 한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은 이런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관련돼 가지고 검사가 이렇게 하지 않은 거 그거는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이런 것들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렇게 증거 개시를 통해서 얻은 증거를 갖다가 남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남용 금지 규정까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이제 검사의 증거 개시는 우리가 이제 검사에 대한 증거 개시는 이렇게 봤어요. 자, 근데 원래 피고인, 변호인이 보고하는 서류 등의 열람 복사를 검사한테 인정해 줘야 되냐? 그랬을 때 원래 영미법상에서는 인정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검사한테도 인정하는데 이 검사한테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것처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 절차에서 현장 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 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 이런 법률상 사실상 주장을 한 때 한해 가지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뭐 266조 3 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 자, 검사가 만약에 피고인 측에서 증거 개시했는데 검사가 거부했다 증거 개시를 그러면 검사가 이렇게 피고인 측에 대해 증거 개시하는 이 서류에 대해서 어떡한다? 이렇게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법원이 뭐 다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그러지 않는다. 그러므로 검사가 이 신청을 하는데 피고인 측에서 먼저 증거개 신청했는데 검사가 거부했어요. 그리고 검사가 다시 증거 개시 이쪽 피고인 측에 증거 개시 신청하면 이쪽에서는 뭐다? 이쪽 피고인 측에서는 그 증거 개시 검사의 증거 개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 규정들은 다 준용을 한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관련돼 가지고 무조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률상 사실상 주장을 한때 한해 가지고만 인정하고 있다. 증거 개시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아니라 10월 달 모의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 10월 달 모의 시험 3차 모의 시험에 나왔던 게 검사가 응? 검사가 증거 개시 거부했을 때 거부하면 어떡하냐? 이게 관련되죠. 검사가 증거 개시를 거부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다? 아까 봤던 것처럼 증거 개시 거부하면 이거를 증거 신청 못 하는 거예요. 검사는 그 증거 개시 거부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신청 못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피고인 측은 검사의 증거 개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답안 채점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이 증거 신청 법조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쓰는데 이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사항이다. 검사가 증거 개시 거부했을 때는 증거 신청 못하고, 그다음에 피고인 측에 대해서 검사가 증거 개시 신청을 하더라도 피고인 측에서는 검사의 증거 개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항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공판 준비와 관련된 증거 개시까지 받고 여기 법조문인데 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제한적 개시다. 검사의 경우와 동일하고 검사의 열람 등사 거부에 대한 대응한 피고인 측의 거부도 가능하다. 이 정도의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판 준비와 관련돼 가지고 공판 준비 절차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